네, 안녕하세요. 더메드 총괄원장 한세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3년 6월에 치러진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관련하여 이제 수학 영역 총평 및 해설을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같이 얘기 나눈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유익한 그리고 유의미한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험 총평입니다. 일단 저희가 6월 평가원 시험과 그리고 작년에 치렀었던 일단 수능 수학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좀 표를 봤을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의 원점수에 따른 이제 어떤 등급이 나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표준 점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평가원 시험은 일단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우리가 이제 작년 수능 끝나고 어땠어요? 이제 수학 시험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제 당시에 시험을 치렀었던 이제 수험생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시험을 치렀었던 이제 우리 학생들의 좀 반응을 살펴보면 좀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웠다는 이제 평이 많았습니다. 그게 실제 등급 컷에서도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좀 우리가 약간 주목할 부분은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1등급 컷. 작년 수능도 그렇지만 이제 올해 6편 같은 경우도 지금 1등급 컷이 일단 미적각이야. 우리 이과 학생들 어때요 지금? 80점 초반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80점 초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를 살펴보시면 이제 87점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 선택 과목에 있었던 확통 시험이 사실 옆에 있는 이제 미적에 비해서 어땠다? 좀 쉬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과 같이 등급 컷이 등장한 좀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부분은 4등급 컷입니다. 4등급 컷. 여러분 4등급이면 상위 40%입니다. 4등급이면 상위 40%. 보통 우리가 상위 40%면 이제 정시에서 그래도 이제 4년제 대학, 국립대학을 뭔가 진학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작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4등급을 받는 이 점수대가 어때요, 여러분? 그냥 50점 내외. 다시 말하면 2점, 3점 문항을 다 맞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수가 48점인데 해당 점수만 맞춰도 사실 상위 40%에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6월이니까 수학 학습이 덜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작년 수능도 4등급 컷을 보면 결국 50점대 초반이었어요. 결국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능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께서 수학 공부 좀 더 충실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지금 여기서 점수가 어때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른 점수만큼 여러분의 등급이 상승할 거고 여러분의 누적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정시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지금 좋은 점수 받은 고득점 받은 학생들 계속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점수 만점을 향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중위권에 소재한 지금 절반 정도 맞췄어. 시험 되게 어려웠어. 라고 생각했었던 우리 학생들 또한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 6, 7, 8, 9, 10 5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더 점수 상승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입시에서 유의미한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이번 평가원 시험에서 좀 보여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보통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도 이런 평가원 데이터와 작년 수능 데이터가 큰 차이 없다.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소지와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께서 좀 더 주목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시험에서 치렀었던 수학과 국어에 관한 비교입니다. 일단 국어와 수학 어떤 과목이죠?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치르는 이제 중심 과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어와는 달리 영어는 절대평가, 절대 점수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탐구는 워낙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다양하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제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두 개의 과목이라는 거죠. 살펴보시죠. 어때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점, 즉 만점을 받았을 때 어때요? 만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표준 점수가 수학과 국어에서 이미 13점이 차이 납니다. 그 얘기는 똑같이 둘 다 만점이야. 수학도 다 맞았고 국어도 다 맞았어. 근데 이미 거기서 13점, 약 4문제에서 5문제 가량의 어떤 점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미 수학을 잘 본 친구가 국어를 잘 본 친구보다 훨씬 더 입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이미 14점 차. 이거는 문제수로 따졌을 때 4문제, 5문제를 더 맞은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게 입시에서는 소위 말해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입시에서는 수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표점이 어떨 테니까, 높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얻어낸 이런 표준 점수는 입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테고, 특히 이과 학생이든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들의 진학에 관련해선 가중치가 부여받아서 역시 역할을 할 거고, 문과 학생들의 어떤 입시에서도 분명 주요 대학 입시에서 수학은 중대한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도 역시 일단 수학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입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목이다.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인지하셔서 절대 학습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앞에서 봤듯이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은 작년 수능과 전반적으로 등급컷이 비슷하게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좀 더 좋으실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엔 이제 6월 평가원 오답률 베스트 5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과 그리고 미분 접근학을 선택한 집단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집단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오답률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목할 부분은 역시 모든 선택 집단 역시 몇 번 문항, 22번 문항을 가장 어려워했다. 그리고 오답률도 실제로 가장 높았다. 일단 이 부분이 먼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번이 추가가 됐네요. 미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번 선택 마지막 번호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번호대의 오답률이 일단 높았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뭔가 좀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제 확률 통계 선택 집단에서는 뭐가 없어요. 1위부터 5위까지 중 확률 통계의 문항이 없습니다. 전부 어떤 문항? 공통 문항들이 오답률이 높은 문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과 같은 형태의 좀 오답률이 보여지고요. 조금 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확률 통계하는 집단이 기본적으로 5순위까지의 오답률이 어때요? 81%입니다. 지금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집단은 보통 이제 3순위 부터는 이제 오답률이 이제 80% 밑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20% 이상의 학생들은 맞춰냈다는 얘기예요. 특정 문항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집단과 그리고 미적 기하를 선택하는 집단의 차이가 좀 발생하더라라는 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역시나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확률 통계 미적 기하 중 일단 미적이 좀 가장 어려워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한 등급컷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주시면서 좀 이번 평가원 시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좀 평을 한번 해볼게요. 좀 평을 한번 해보면 아마 우리 현장에서 치르는 학생들은 일단 이 시험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올해 육병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현장감을 느끼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따져본다면, 살펴본다면 일단은 뭔가 문항에서 등장한 소재가 좀 낯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또한 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지 않았었던 형태, 어떤 그런 꼴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어떤 문항 구성 자체가 좀 기존의 어떤 시험과는 다른 좀 약간은 실험적인 형태의 문항이 구성되면서
뭔가 번호 배치나 아니면 뭐 배점에 관한 얘기나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실험적인 형태로 지금 구성되면서 아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현장에서 시험을 특히 치렀을 때 굉장히 낯섰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낯설었던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고난이도 굉장히 어려웠다, 불편했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이제 기조 같아요. 현재 이제 수능 수학, 우리 수학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계속 느끼는 부분 같은데 일단 준킬러가 어때요?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준킬러 문항의 개수도 많아졌어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뭐 준킬러라고 하면 보통 뭐 두세 문제 내외를 지칭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사실상 사전 문항들 다 준킬러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됐으니까 이런 준킬러 문항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웠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킬러가 어때? 좀 무난했습니다. 15번, 22번, 30번 뭐 이런 문항들을 따져봤을 때 분명 예전에 등장했었던 같은 번호대의 문항보다는 확실히 쉬웠다. 이렇다고 해서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 준킬러가 어려웠으니까. 학생들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테니까. 더군다나 앞번호에서 내가 어떤 문항을 제대로 못 풀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굉장히 컸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분명 이번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뭔가 좀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을 좀 살펴본다면 이제 수원, 수투 그리고 선택까지 이제 세 개 과목을 가지고 같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요. 보통은 수원보다는 이제 수투 어떤 다항함수, 미분, 적분 관련해가지고 어떤 변별력을 주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었어요. 더 많았단 얘기죠. 근데 이번 시험만큼은 확실히 이제 수투에 비해서 조금은 뭔가 난이도가 좀 낮지 않았나라고 여겨졌었던 이 수원교과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기조가 좀 강화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원에서 출제된 문항이 확실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수학2에서 출제되었었던 문항은 좀 쉬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기존에 치렀었던 어떤 시험과는 좀 차이점, 차별점이 생기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실험적인 문항 구성, 낯선 상황, 낯선 소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쩌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올해가 개정교육과정 3년 차입니다. 올해가 개정교육과정 3년 차인데요. 뭔가 기존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 등장했었던 수학 시험이 기본적으로 약간 유사한 꼴이었다면 이제 어떤 시점을 지나면서 뭔가 트렌드가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시험이 변할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뭔가 이번 시험에서 뭔가 변할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를 일단 제시는 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실제 9월 또는 수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는 학습을 하면서 일단 준비를 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좀 보여지는 시험이었던 것 같고 결국 여러분들은 기본기 어떤 형태의 문항이 나오고 어떤 형태의 소재가 등장하여도 결국 너희들이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이 학습한 만큼 올바르게 풀어낼 수 있는 기본기가 결국 중심이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는 것만이 결국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수능날 웃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좀 문항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공통 과목 우리 수원 수투 부분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뭐 어려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난이도는 어려웠고요. 일단 뭐 1번부터 8번까지 2, 3점 문항은 뭐 어차피 그 번호대에 맞는 문항이니까 굳이 여기서 뭐 같이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9번, 10번, 11번 이제 사전 문항이죠. 9번,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계산 뭐 여러분들 표현으로 그냥 막계산 같은 게 좀 요구는 되어지지만 일단 무난한 문항이긴 했습니다. 무난한 문항이긴 했고요. 일단 뭐 11번 정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11번이 지금 극한 관련해서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뭐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라이트한 정도로 일단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극한 활용 문제는 뭐 우리 시험에 일단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지시면서 일단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시험은 사실 12번부터가 뭔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좀 이제 불편할 수 있는 뭔가 좀 소재가 되지 않았나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뭐 12번 약간 낯선 소재, 이제 우리 수학 1 이제 수열과 관계된 문항이었는데 낯선 소재를 등장시키면서 뭔가 번호 때에 비해서 이제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라고 느꼈었던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어쩌면 본인이 좀 곧잘 수학을 하고 그리고 점수를 높게 받았었던 학생 또한 12번 문제에서 약간 변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번호대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는 이제 14번 문항과 사실 자리 배치를 달리해도 뭔가 난이도 측면에서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어떤 수원과 이제 수투의 뭔가 배치에서의 어떤 좀 낯섦이 보이니까 좀 그 부분을 배제하려고 일단 12번에 지금과 같은 문항을 좀 출제한 걸로 보이고요. 13번은 이제 삼각함수 활용 관련해가지고 등장한 어떤 도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항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항이에요.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와 관계된 얘기가 전부 들어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 이용하는 도형 얘기가 적게 들어간 또는 필요하지 않은 형태의 뭔가 문제였고요. 우리가 어떤 수학 원파트에서 공부하는 삼각함수 활용 분야가 뭔가 좀 약간 집대성된 느낌이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항이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문항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에 어떤 프레셔를 느껴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문항 하나만 놓고 봤을 땐 난이도가 분명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항이고 여러분들께서 학습할 필요가 있는 문항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14번인데 뭔가 이제 14번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약간 낯섦을 느꼈을 거예요. 왜? 14번 문항은 항상 뭐가 나왔어? 기억, 니은, 디귿, 합탑형 문항이 나왔잖아.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원래 14번에선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번 문항에 등장한 형태가 일단 위치 속도 가속도 문항과 관련해가지고 나왔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학습을 해보면서 느꼈겠지만 위치 속도 가속도 문항은 꼼꼼히 연산 잘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들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형태로 문항이 출제됐고요. 그래서 어떤 번호대에 비해서 좀 이제 난이도는 확실히 좀 쉬운 느낌이었고 그냥 번호에 겁먹지 않고 올바르게 과정을 거쳐 풀어가셨으면 그래도 해볼 만한 문항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지금 계속 등장하는 형태의 문항이 여전히 킬러로 나왔습니다. 일단 귀납추론 문항이고 사실 이번 시험에 등장한 귀납추론 문항은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등장했었던 추론 문항보다는 조금 쉬운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을 그냥 올바르고 착실히 제대로 실수 없이 해 나가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킬러 문항이었다 라고 일단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단답형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20번 문항, 뭐 계속 지금 함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항이 등장하는데 역시나 이번 20번 문항 또한 어떤 함수가 갖는 무엇을 특수한 순간 어떤 함수가 갖는 특수한 순간이 결국 답이 되는 상황으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물어본 상황이고요. 그리고 21번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 또 한 번 했을 텐데 왜? 21번에 뭐가 나왔어? 우리 아까 14번에 원래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을 거라 했는데 이거 안 나오고 뭔가 이거에 대한 대체제가 지금 21번에 등장했잖아. 낯선 형태, 낯선 소재가 등장한 거죠. 근데 물어본 건 결국 지수로그 함수야. 결국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관찰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 또한 굉장히 그냥 트렌디한 형태로 최근에 많이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 제시했었던 부분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동과 관련 지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관찰을 제대로 하면 뭔가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22번 문항, 뭐 아까 봤다시피 오답률이 가장 높았었던 킬러 문항이죠. 그렇죠? 2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구간과 관련해서 변화율의 변화를 물어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좀 잘 살피고 찾아가지고 체크해낼 수 있었다면 사실은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나. 그리고 기존 킬러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난이도가 좀 쉽지 않았나 일단 뭐 여겨지고 하지만 뭐 번호대에서 또는 이미지에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제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의 뭐 오답률이 보였던 걸로 판단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뒤에서 같이 한번 또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서 좀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또 이어 나눠 볼 거고요. 선택 과목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순으로 일단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뭐 난이도를 일단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뭐 중과 하 사이 정도가 아니었나 일단 뭐 싶긴 합니다. 중과 하 사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은 되어지고요. 특히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갖고 생각할 거는 이게 뭐 확률 통계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전부 28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르면 29번, 30번이 이제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단답형 두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데, 그렇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낯섦을 제시한 거예요. 누가 평가원이? 그래서 28번이 좀 29번, 30번 문항에 비해서 쉬웠고요. 29번, 30번 문항은 사실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그 번호대에 있는 문항, 그리고 그 번호대에 있는 문항의 난이도라는 걸 아는데, 그런 걸 뭔가 고려해서 생각해 봤을 때 확실히 이번 확통시험 같은 경우는 29번, 30번 문항이 쉬웠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이제는 번호 배치는 결국 난이도를 의미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풀 수 있는 문항과 아직은 좀 풀기 힘든 문항, 부분들이 분명 뭐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제 결정하고 분류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걸 먼저 풀고, 심지어 그 풀 수 있는 문항 또는 그 풀 수 있는 그리고 해볼 만한 소재가 설령 뭐 22번, 29번, 30번, 뭐 15번, 14번 이런 어떤 뒷번호, 약간 킬러 번호대의 문항이라도 결국 여러분들이 그 문항을 덤벼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압박을 덜 가지셨음 하고요. 그리고 이런 번호에 놀라가지고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안 놓치셨음 합니다. 이번 시험 우리 고3 학생들 입장에선 이제 평가원 첫 번째 시험이었으니까 뭔가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수능에서는 뭔가 이런 부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일단 시험 그리고 실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확통을 살펴봤을 때는 28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떤 케이스 분류하는 문항이었다. 일단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29번, 30번은 사실 너무 쉬운 진짜 한 줄로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이었다. 뭔가 외형에 겁먹지 말자. 일단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미적 같은 경우는 일단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미적 같은 경우는 일단 난이도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미적 시험 치르면서 약간 낯섦, 생소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도형 문제, 도 문제, 무등비 활용과 삼도극 문항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 매년 계속 등장했었던 두 문항이 없었던 걸로 어쩌면 어떤 학생들은 프레셔를 느끼지 않았을까. 뭔가 낯설었음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뭔가 문항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 28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거 역시 조금은 이제 특이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2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합성함수가 등장했고 항등식이 등장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함수가 갖고 있는 주기성과 좀 대칭성 관련해가지고 뭔가 적절하게 식을 변형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하는 게 일단 필요했고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건 29번에 등장한 문제가 이제 음함수와 관련된 미분 문제인데 이 부분을 뭔가 풀어가는 이제 과정에서 언제 공부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한 근각계수 관계 또는 2차 방정식에 관한 얘기 이런 느낌을 뭔가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29번에 등장하는 이 문항뿐 아니라 요소에 뭐 공통도 그렇고 이제 뭐 선택도 그렇고 요소에 우리가 약간 고1 때 학습하면서 뭔가 우리가 좀 얻었었던 또는 깨우쳤었던 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얘기가 고1 수학을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학습했었던 그런 좀 부분들이 뭔가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치르는 문항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은 결국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후 학습하실 때도 뭔가 이런 부분 조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이거 분명히 이거 어디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약간 낯설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뭔가 좀 발췌해가지고 체크를 해두시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30번은 이제 뭐 아까 보통은 우리 무한등비급수 관련해서 도형 문제 활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약간 좀 변주된 느낌의 좀 새로운 형식의 문제가 등장했고요. 사실 해볼 만은 했다.
해볼 만은 했다. 기존에 등장했었던 난이도 높은 30번 문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해볼 만하시지 않았을까? 일단 뭐 생각은 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이번 미적은 6평해본 미적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게 뭐가 빠졌어? 적분이 빠졌잖아. 미분 적분학 파트에서 적분이 빠졌는데 결국 반쪽짜리 시험이었단 얘긴데 결국 이 부분은 9월 평가원 시험과 수능까지 가봐야 이제 미적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 공부, 이제 미분, 적분 파트 뒷부분 꼼꼼하게 학습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기하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이 쉬웠습니다. 뭐 아까 제가 확동도 쉬웠다고 했는데 기하도 쉬웠어요.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문제가 뭔가 변별력 있는 문항인가 라고 생각할 게 없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28, 29, 30번 4점짜리로 이제 출제되는 문항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무난했고요. 쉬웠고요. 근데 이게 뭐 마찬가지예요. 기하 역시 지금 어때요? 반쪽짜리 시험이잖아. 결국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공간도형 파트가 지금 배제된 상태에서 시험이 출제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9월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에서 지금과 같이 쉽게 나올 거란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하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인원의 집단이 적기 때문에 전체 집단의 5%만 기하를 치르죠. 이게 적기 때문에 항상 등급에 있어서의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분명 숙지하셔가지고 일단 조금 더 지금보다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어려운 문제 언제라도 등장할 수 있다. 변별력 있는 문항 제시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시면서 학습 이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쉽게 나올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벡터 파트 그리고 공간도형 파트 이제 학습하시면서 좀 더 힘을 주고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학습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좀 6월 평가원 시험 관련된 좀 전반적인 어떤 이제 좀 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일단 남은 이제 기간 동안 6, 7, 8, 9, 10,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에 있어서 조금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석 달이야, 석 달.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내가 이번 6월 평가원 시험 끝나고 뭔가 여러분들 아쉬웠던 거 있을 수 있잖아.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명확하게 체크하고 또 분석해서 그 부분을 결국 뭐 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어떤 학습이 이제부터 이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 6, 7, 8, 3개월 동안 열심히 학습하셔가지고 9월 평가원 때는 좀 더 성장한 모습 그리고 좀 더 좋은 성적, 좋은 점수 거둘 수 있으셨음 하고요. 또 그게 결국 바탕이 돼서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 거둘 수 있으셨음 합니다. 이번엔 13번 문항입니다. 일단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각함수 활용과 관련해서 뭔가 집대성된 문항.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 단원에서 공부하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얘기가 일단 전부 필요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하시는 여러분들도 의미 있게 주어진 문항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고 살피실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문항을 딱 시험장에서 보셨을 때 일단 이 생김새, 뭔가 이 비주얼 때문에 일단 좀 겁먹은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형태의 이제 도형, 어떤 형태의 이미지가 등장하든 여러분들께서 그냥 순서대로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올바르게 해주시면 그것이 곧 주어진 문항을 풀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삼각형 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변길이와 어떤 각에 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을 지나고 어떤 지름을 갖는 이제 원이 등장하면서 이제 해당되는 요소를 토대로 결국 누구를 구하는 AB 더하기 AD의 값을 구하는 게 해당 문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제를 풀기 전에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 때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이제 뭐에 관한 뉘앙스니까
도형에 관한 뉘앙스니까 당연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고 어떤 도형과 관계된 생각을 하면서 뭐 보조선을 긋고 뭐 수선을 긋고 이제 이런 부분에 뭔가 치중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건 삼각함수 활용의 핵심은 올바른 변수 설정입니다. 올바른 변수가 설정되고 이 변수가 포함된 삼각형이 필요하고요. 우린 이 삼각형을 이제 뭐 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우린 이 삼각형을 관찰함으로써 이 삼각형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이제 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 코사인 법칙을 쓸 것인가, 뭐 넓이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여기에서 뭔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변수를 더 제시해서 결국 여러분들께선 뭐를 만들어내는 게, 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도형 계속 관찰하고 이미지 얘기하고 성질 보이려고 하고 선 긋고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명확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 문제에 보여진 도형과 관련해서 뭐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여기에 어떤 살을 붙인다. 내지는 어떤 추가적인 또 다른 식을 만든다. 이런 부분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월 평가원 시험에 등장한 13번 문제 또한 이러한 부분이 잘 녹아들어간 문항이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일단 누구 더하기 누구? A 더하기 B예요. 제가 AB를 A 그리고 AD를 B라고 명칭했고 결국 이랬을 때 문제에서 우리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 뭐라고? 변수 설정. 일단 변수 설정 했잖아.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지금 변수 설정 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삼각형을 정해야 돼요. 뭘 정해야 된다? 삼각형을 정해야 된다. 당연히 누가 포함된? 우리가 구해야 될 변수가 포함된 삼각형을 봐야지.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변 AB와 변 AD가 포함된 삼각형을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B와 D를 연결하여 어떤 삼각형? 그렇죠. 삼각형 ABD를 뭐 해볼 거야? 관찰해 볼 거야. 뭐 해볼 거라고? 삼각형 ABD를 관찰해 볼 거야. 왜? 삼각형 ABD가 우리가 구할 변수가 포함된 뭐였으니까? 도형이었으니까. 당연히 우린 얘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얘기를 이어가야지. 그쵸? 그래서 우린 이 삼각형을 관찰하고 이 삼각형과 관계된 식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가 어때요? 적다라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가 적잖아.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수를 더 추가해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당되는 문항을 풀 때 반드시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일단 삼각형이 보이고 뭐가 보이니까 변 두 개가 보이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다? 코사인 법칙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삼각형 ABD에서 누구 이용?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써볼 수 있겠네요. BD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코사인 A라고 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삼각형을 관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의 귀결은 지금 식을 뭔가 연산함으로써 얘기되어지는 형태가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막상 식을 쓰고 보니까 우린 지금 A랑 B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 뭐 몰라? 지금 BD에 관한 얘기도 잘 모르겠고 각 A에 관한 A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뭐인 거야? 그럼 BD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각 A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그 다음 할 이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 BD에 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없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을 한번 볼 거예요. 조건을 봤더니 BC가 얼마고 3이고 CD가 얼마고 2고 그리고 누구에 관한 코사인 BCD 해당되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 두 개와 각 하나가 나왔으니까 우린 역시 또 한 번 뭐 할 수 있어? 삼각형 관찰이 가능하겠다. 어떤 삼각형? 이번엔 이 삼각형.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거는 삼각형 BCD를 관찰해 볼 거고요. 마찬가지 여기에서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뭐니까? 변 두 개 그리고 각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까 역시나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똑같이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린 같은 식 한 번 더 쓸 거야. 어떤 식? BD제곱은 이번엔 뭘 볼 거라고? 삼각형 BCD 볼 거라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삼각형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린 지금 누구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니까? 코사인 C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니까 우린 지금과 같은 식을 무엇함으로써 이제 풀어감으로써 뭐를 얻을 수 있다? BD제곱의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당 연산을 이어가면 뭐의 값을 구할 수 있다? BD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연산하면 이제 1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였었던 BD 값이 얼마? 17이구나. 그렇죠? 그 다음은 뭔가 각 A에 대한 정보를 한번 얻어내보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용하지 않은 조건 중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이런 언급이 있었네요. 선분 AC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선분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E에 대해서 A1을 뭘로 하고? 지름으로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C1을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두 개의 원이 존재합니다. 그럼 생각.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해당되는 두 선분이 일단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그럼 당연히 반지름도 몇 대 몇? 1대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R, 하나를 2R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원의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 나온 조건은 이거였어요. 이때 누가? 이 P1, P2 그리고 누가? Q1, Q2 지금 해당되는 어떤 변의 길이비가 나왔습니다. 길이비가 나왔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소는 일단 반지름에 관한 요소.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우리가 뭔가 찾아야 될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얘가 귀결식인데 BD 값은 알고 있으니까 뭔가 가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런 요소예요. 우리는 주어진 삼각형과 이제 주어진 삼각형을 토대로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P1, P2와 Q1, Q2의 어떤 길이를 표현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다?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우리는 P1, P2와 Q1, Q2의 길이비를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사인 A분의 P1, P2는 사인 법칙 이용하면 얼마? ER일 거고요. 이번엔 사인 C분의 Q1, Q2 역시 사인 법칙 이용하면 얼마? 4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린 P1, P2가 얼마? ER sin A. 그리고 Q1, Q2가 얼마? 4R sin C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결국 우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P1, P2와 Q1, Q2의 길이비가 2R sin A 대 4R sin C인데 이 녀석들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었다? 3대 5루트 2였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비례식을 풀면서 어떤 값을 얻어내는 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요소 같습니다. 연산을 한번 해보면 약분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뭐에 관한 정보 있었어? 그렇죠. 각 C에 관한 정보 있었잖아. 그래서 각 C, 코사인 C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사인 C는 얼마가 돼? 3분의 2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지금과 같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례식 해주면 어떻게? 2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3. 그래서 6 사인 C인데 우리 방금 사인 C는 3분의 2루트 2 구했으니까 6 곱하기 3분의 2루트 2와 그리고 이번엔 5루트 2 곱하기 누가? 사인 A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연산을 이어주면 약분하면 결국 사인 A의 값이 얼마다? 5분의 4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사인 A 값 알았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코사인 A도 우린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조심할 거 문제에서 각 A는 무슨 각이라고? 둔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무슨 수? 음수 나와야 되니까 코사인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좋아요. 이젠 다 된 것 같아. 우리 결국 이런 식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 찾았고 BD에 관한 얘기 찾았고 누구 찾았어? 코사인에 관한 정보도 얻었어. 뭔가 이제는 A, B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아직 이용하지 않은 쪽. 삼각형 ABD의 넓이가 얼마였다? 2였다. 삼각형 ABD의 넓이? 우리 삼각형 ABD 관련해서 이 녀석이 A였고 얘가 B였는데 이 녀석 넓이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죠. 4번 넓이 이용. 그래서 S는 2분의 1 AB sin A인데 이게 얼마다? 2. 근데 우리 방금 누구 구했어요? sin A 얼마라는 거? 5분의 4라는 거 구했잖아. 그래서 주어진 sin A 대신 5분의 4 써주면 결국 우린 A, B의 값이 얼마임을 5임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뭐 했다? 다 얻어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의 귀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BD제곱은 17이었으니까 17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방금 우리 AB 값 얼마? 5인 거 얻었으니까 2 곱하기 5, 10 곱하기 그리고 코사인 A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는 AB가 얼마임을 아니까 5임을 아니까 AB가 얼마다? 5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A 더하기 B의 값이 필요하니까 뭔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해당 요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용해주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 21이 나오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A 더하기 B는 얼마다? 루트 2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13번 문항, 처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처음 보셨을 때 이 이미지에서 느꼈듯이 기본적으로 과정이 길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공부하는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한 문항입니다. 즉 과정이 긴 문항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사전 문항으로 출제되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 귀결까지 충실한 전개와 논리의 어떤 이행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맞춰낼 수 있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은 어떤 번호 배치에 비해서 일단 난이도가 높았었던 문항이고요. 실제로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해당 문제에서 약간 변별을 당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어진 문항을 좀 어떻게 살펴서 이제 풀어가면 좋은지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는 수열과 관계된 얘기고요. 어떤 수열? 등차 수열. 그렇죠? 동차가 0이 아니고 그리고 A2에 관한 정보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 AN이 문제에서 제시가 됐고요. 이때 새로운 수열 이제 BN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N과 AN 더하기 1을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BN이다. 일단 사실 문제랑 관련 없이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의 형태는 지난 수능에서도 등장했었던 수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이런 어떤 항과 항끼리의 합으로서 뭔가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 같은 게 최근에 뭔가 수열 파트에서 등장하고 있으니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두 집합 A, B를 A는 A1부터 A5까지 그리고 B는 B1부터 B5까지 즉 순서대로 1항부터 5항까지를 집합 A와 B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주어진 문제에서는 뭐가 NA 교비가 몇 개가 되게끔 3개가 되게끔 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누구를 찾자? A2를 찾아보자. 이게 주어진 문제의 목적입니다. 일단 지금 12번 문항도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열과 관계된 문항인데 이 문항에서 사실 누구를 이용한 어떤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형태로서 문제가 좀 변주되고 있습니다. 수열 문항인데 어떤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형태가 보이면서 뭔가 문제가 좀 변주된 느낌이에요. 우리 집합은 언제 공부해?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에 약간 녹아 들어간 느낌이 있었다. 일단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12번 문제를 만약 어떤 식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도 당연히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과정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뭔가 좀 식을 적용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이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어떤 일반적인 식 적용의 형태가 아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주어진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누구의 등장? 집합의 등장입니다. 핵심은 집합의 등장이에요. 우리가 집합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소를 나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를 가지고? 조건제시법을 가지고 집합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건 누구 또한, 그래프 또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뭔가 x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거를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많이 한 방법 중에 수직선 위에 뭔가 지금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한 표현 기억날 거예요. 이런 부분 또한 선생님은 지금 일종의 그래프로 간주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수열 문제 하는데 왜 이 얘기를? 왜냐고? 집합의 연산이 핵심이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집합에 관한 어떤 알고리즘, 집합에 관한 얘기를 일단 해낼 수 있어야 이 문제를 간주하기가 좀 더 좋다라는 거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언제 원소 나열 쓰고, 언제 벤 다이어그램 쓰고, 언제 조건 제시하고, 언제 그래프를 써? 라고 했을 때 물론 그냥 문제에서 나온 대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목적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어떤 집합을 표현할 때는 보통은 유한 집합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조건 제시법이나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렇죠. 이번에는 무슨 집합? 무한 집합을 보통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한 집합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좋고 무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조건 제시나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뭔가 이로울 수 있다.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한 가지 얘기를 추가해 볼게요. 우린 집합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연산이라는 걸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집합을 연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어떻게 연산하는 게 집합의 연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지. 물론 어떤 형태든 다 연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뭔가 너희들이 이제 실수 없이 제대로 연산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연산할 때는 뭐를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나 그래프 같은 좀 이미지가 보이는 요소를 토대로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왜? 뭔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합쳐진 거 또는 뭔가 공통된 거 아니면 바깥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따지기가 이롭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집합과 관련된 어떤 문항이 등장했을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부분 같아요. 집합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런 이유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며 여기서 연산을 할 때는 뭔가 이미지를 토대로 한 게 뭔가 좀 더 실수 없이 잘 해갈 수 있는 방법이더라. 그럼 이제는 12번 문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에는 등차 수열이니까 어떤 등차 수열? A2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일단 편의상 AN의 공차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만약 공차가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아마도 A1부터 A5까지의 값이 지금처럼 똑같은 뭐를 가지고? 간격을 가지고 뭔가 나열이 될 거라는 거지. 여기서 잠깐 지금 얘네들이 뭐라고? 집합의 원소잖아. 그럼 이거를 한번 이미지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뭐라고? 이미지로 생각해 보자고.
어떤 수직선 위에 A1부터 A5까지가 어떤 간격을 가지고 같은 간격을 가지고 지금처럼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B는 어떤 B1부터 B5까지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문제에서 AN과 AN 더하기 1을 더해가지고 만들어낸 뭐라고?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알잖아. AN 무슨 수열? 등차 수열. AN 더하기 1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둘 다 공차가 얼마인 D인 등차 수열. 따라서 우리는 BN도 공차가 얼마인 2D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물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해당 방법을 모르셔도 실제로 A1, A2, A3, A4, A5를 그냥 더하셔서 B1부터 B5까지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B라는 집합 안에 있는 5개의 항 역시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번엔 어떤 등차 수열?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 따라서 선생님이 만약에 누구를 표현해 본다면 어떤 B1부터 B5까지를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이 녀석들 또한 무엇을 가지고 같은 간격을 가지고 어떻게 나열된 5개의 원소가 보일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린 뭐가 어떤 이미지를 이용해서 연산해 보자라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거 그냥 수직선 위에 올려져 있는 5개의 수라고 생각해 보자라 그랬잖아. 그럼 이 밑에 있는 B도 어때? 마찬가지로 수직선 위에 올려 있는 5개의 수란 말이야. 우리가 할 게 지금 뭐였어요? A와 B의 교집합을 구할 거라고. 교집합이 뭔데? 공통부분 겹치는 거. 그래서 겹치는 원소가 몇 개가 되게끔? 3개가 되게끔 하는 게 핵심이잖아. 그럼 봐요. 지금 위에 있는 A1부터 A5까지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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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니까 총 몇 D? 그냥 4D짜리 어떤 막대기인 거야. 밑에 있는 건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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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니까 총 몇 D? 8D짜리 막대기인 거라고. 위에 거보다 아래 게 더 긴 막대기인데 우린 여기서 얘랑 얘를 이제 뭐 해? 겹치게끔 해볼 거고 그 겹치게끔 해봤을 때 공통되는 원소가 몇 개 있게끔? 3개 있게끔 해보자라는 거지. 근데 공교롭게도 어때요? 이 간격이 몇 D? 2D.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막대기에선 몇 칸? 2칸이 밑에 있는 막대기에서 몇 칸? 1칸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린 그냥 이 막대기를 어디 위에 올려두면 그냥 여기에 대응되는 막대기 위에 올려두면 어떤 상황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A1과 B1이 어떻게 되게끔? 같아지게끔. 그럼 A1과 B1이 같아졌어. 그럼 이 점이 여기에 있으면서 뭔가 어떤 막대기가 보여질 텐데 어떤 막대기? 길이가 4D짜리인 막대기. 근데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 이런 형태로 대응이 되면서 결국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은 몇 개가 생길 수 있다? 하나, 둘, 3개가 지금 주어진 2개의 막대기에서 겹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겹치는 게 몇 개 있게끔 3개가 되게끔 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이미지가. 그럼 어떨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럴 수도 있지. 두 번째는 선생님은 지금 A1 짧은 막대기의 첫 번째 지점을 어디에? B1에 갖다 놨는데 A1이 누구에 갖다 놔도 B2에 갖다 놔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막대기를 어디에? 여기에 갖다 놔서 이런 식으로 뭔가 대응을 시켜도 우리가 어떤 대응되는 형태를 이제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A1과 누가 같아도 B2가 같아도 그럼 하나가 더 있겠네요? 어쩔 수도 있어. 이 막대기를 이번엔 누구에 대응되게끔? B3에 대응되게끔 해도 역시나 몇 개 점? 하나, 둘, 3개 점이 대응되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 B가 3이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는 결국 몇 가지더라?
지금과 같이 보이는 세 가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형태를 만족하는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 A2가 얼마? 마이너스 4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편의상 A1은 마이너스 4 빼기 D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A2는 얼마? 마이너스 4니까 B1은 얼마겠어? 얘랑 얘를 뭐 한 거? 더한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8 빼기 B가 될 거고, 그렇다면 첫 번째 A1은 B1 누구랑 누가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 빼기 D와 마이너스 8 빼기 D가 같은 거니까 어때요? 모순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4 빼기 D, 마이너스 8 빼기 D는 뭐 D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모순되는 상황이라서 이 경우는 존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 A1과 누가 같은 경우? B2가 같은 경우. 그럼 B2는 누구? 우리 아까 B는 공차가 얼마? 2D인 등차수열이었으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8 빼기 D면 B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D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1 마이너스 4 빼기 D와 누구? B2 마이너스 8 더하기 D가 어떻게 되는? 같아지는 상황. 따라서 연산을 이어가 보면 충충충충 2D는 4, D는 얼마? 2가 된다면 문제의 조건을 뭐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뭐 할 수도 있어? A1과 B3가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보면 A1 마이너스 4 빼기 D와 그리고 B3 마이너스 8 더하기 D의 다음 항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몇 D? 3D. 마찬가지 연산을 해보면 4는 4D니까 D는 1이 나와도 주어진 어떤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차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우리는 공차가 얼마인? 1 또는 2인 수열이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해야 되잖아. 어떤 생각? 공차가 누구보다 작아? 이번엔 공차가 누구보다 작아? 음수야. 그쵸?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보긴 해야 되잖아. 그럼 한번 똑같이 생각해보면 어떤 나열이 이번에는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까 표현했었던 어떤 수의 나열의 역방향으로 A1이 가장 크고 A5가 가장 작은 형태가 아마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 역시? B 역시 똑같은 형태. 누가 가장 크고? B1이 가장 크고 그리고 B2, B3, B4, B5 뭐 이 형태가 될 거고요. 이 형태가 될 거고요.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일단 같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때요? 그냥 어차피 얘랑 얘가 이제 뭐 해야 되니까 똑같이 이제 공통된 부분이 생겨야 되니까 결국 A1 이 점을 어디에 맞출 때? B1에 맞출 때. A1을 어디에? B2에 맞출 때. A1을 어디에? B3에 맞출 때 세 가지가 생긴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공차가 0보다 작을 때에도 너희가 보게 되는 식은 결국 이거란 얘기야. 근데 우린 이미 이 식을 다 풀었잖아요, 지금. 어때? 이 식을 다 풀었는데 이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다 본 거고. 그 얘기는 이미 여기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려면 공차가 뭐 또는 뭐여야만 했으니까 1 또는 2여야만 했으니까 공차가 뭐일 수는 음수일 수는 없더라. 그래서 결국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에는 공차가 얼마? 1 또는 2가 될 때 주어진 문제의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는 누구 값의 합을 물어봤어? A20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20은 우리 누구 알고 있으니까? A2 알고 있으니까 A2 더하기 몇 D? 18D. 여러분 이런 것도 약간 좀 깨알로 알아두면 좋은 게 여러분들 보통 등차 수열 일반항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근데 얘랑 얘가 같으면 이거 항상 성립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AM 더하기 N-MD로 표현해도 우린 어떤 일반항 AN을 뭐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n자리에는 20, m자리에는 2를 넣어서 어떤 식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2는 지금 얼마였고 마이너스 4였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차 D는 뭐 또는 뭐였기 때문에 1 또는 2였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20은 D가 뭐일 때 1일 때 계산하면 18 빼기 4니까 14라는 값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일 때 계산하면 36 빼기 4니까 얼마? 32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20의 합은 누구와 누구? 14와 32를 더한 얼마? 46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1번 문항입니다. 일단 21번 문항을 딱 보시고 이게 뭐야 이게? 라고 생각한 학생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원래 우리 나왔었던 합답형 문항은 보통 14번의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게 좀 일반적인 어떤 경향이었는데 뭔가 이 낯선 형태의 뭔가 이 낯선 값을 구하라는 꼴이 지금 평가원 시험에서 21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마치 어쨌든 우리의 이 문제의 목적은 기역, 니은, 디귿 중 뭐가 되는 거 참이냐 거짓이냐를 토대로 참이 되는 것끼리의 어떤 A, B, C의 합을 구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으로 등장했었던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뭔가 오지선다 문항이었다면 지금은 어때? 뭔가 2의 세제곱 8지선다.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전부 거짓말은 아니니까 아마 7지선다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주목하셔야 될 건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 건 연습이잖아. 모의평가야. 결국 이 기역, 니은, 디귿 문항을 뭐 어떻게 찍어가지고 맞춰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갖는 의미는 뭐고 본질은 무엇이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당되는 문항을 학습하면서 어떤 걸 얻어가야 되는지가 결국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21번 문항은 문항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현재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해서 등장했었던 어떤 그런 문제 트렌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 비슷한 포맷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더불어 이런 형태의 문항에서 우리가 결국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뭐야? 그래프 관찰이잖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 관찰을 올바르게 하면서 뭔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번 문항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좀 먼저 꺼내 볼게요.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t 빼기 로그 2x라는 함수와 그리고 y는 2의 x 빼기 t가 만나는 점에 이제 x좌표를 ft라고 할 때 뭔가 ft에 관한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ft는 결국 누구랑 누구? 함수와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점의 x좌표. 다시 말하면 함수와 함수의 교점의 x좌표. 다시 말하면 얘는 얘라는 방정식의 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좀 방정식 얘기를 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방정식의 구조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일단 그냥 선생님이 함수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이 함수라는 표현은 그냥 특정 변수에 관한 식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x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 이런 걸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0. 아니면 사실 비슷한 구조로서 함수는 그냥 상수, 그러니까 0이 아닌 어떤 다른 수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면 함수는 함수.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방정식의 구조는 아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세 가지 포맷 중 하나가 될 겁니다. 한쪽에는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고 다른 쪽에는 0, 아니면 다른 쪽에는 k, 아니면 어떤 상수, 아니면 다른 쪽에도 어떤 x에 관한 식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세 가지 형태를 보는 게 일반적이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안 쉬워?
라고 봤을 때 우린 당연히 좀 누구 구조? 뭔가 함수가 0이나 어떤 상수와 만나는 건 우리가 그래도 이 방정식을 풀기가 또는 관찰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건 어때요? 안 쉽. 위에 거보다는 분명 안 쉬울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래? 그렇죠. 당연하지. 0이나 상수는 뭐가 쉬워요? 그리기가 쉽. 그쵸? 0이나 상수는 뭐가 쉽다고? 어떤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 상수니까. 그냥 일직선 하나 그냥 그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면 우리는 함수를 몇 개 그려야 돼? 2개 그려야 되는 거고 그 2개를 그렸을 때 어떤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할 것이다? 안 쉬울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일단 방정식의 구조를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한 가지는 웬만하면 방정식은 어떤 형태로 함수와 상수가 서로 이제 만나는, 그렇죠? 함수와 상수는 이라고 식을 표현해가지고 뭔가 x를 표현하는 게, x를 구행하는 게 좀 더 이로울 것이다 라고 먼저 커멘트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이런 꼴로 만들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냥 문제 자체에서 뭔가 이런 꼴로 만들기를 제한하는 경우, 또는 이런 꼴로 만들었지만 막상 여기 있는 게 너무 뭐 해버리는 경우, 너무 어려워버리는 경우,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1, 2번 같은 구조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쩌면 3번 구조의 식이 더 이로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 만약에 그냥 좌변도 어떤 함수 구조, 우변도 함수 구조라면 생각해봐요.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형태를 관찰해가지고 푸는 게 좋을지. 우리의 핵심, 아까 상수가 보이는 게 왜 쉬웠어?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서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구조의 꼴도 여러분께서는 얘도 뭔가 어려워, 얘도 뭔가 그리기가 어려워, 이 구조가 좋은 구조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지. 가장 좋은 건 둘 다 쉽이지만 둘 다 쉬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조금은 좀 불편하지만 반대쪽은 반드시 어떤 형태가 되게끔 쉽게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나오게끔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래프 관찰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방정식의 구조와 이런 상황을 토대로 21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t 빼기 로그 2x 그리고 2x 마이너스 t승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뭐라고? ft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1차적으로 뭐 하려고 해? 얘 일단 만나는 게 ft라고 하니까 얘네들을 뭐 해봐야겠다?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국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려고 생각했다면 그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지. 왜? 지금 왼쪽에도 누가 있어? t라는 우리가 모르는 지금 수가 하나 있잖아요. 오른쪽에도 누구라는 t라는 우리가 모르는 수가 있잖아. 그 말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어때요? 그리기가 안 쉬워. 얘도 그리기가 어때? 얘도 그리기가 안 쉬워. 그래서 지금 구조 자체가 안 쉽니꼬로 안 쉽 구조라는 거야. 그럼 안 쉽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항을 풀기 위해선 뭔가 일단 식의 구조를 바꿔 생각하는 게 무조건 필연적이다. 어떻게? 한쪽은 안 쉽더라도 한쪽은 쉬울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문항을 풀기 위한 1번은 우린 결국 주어진 방정식의 근을 ft라고 할 건데 우리 등식의 변형 자유롭잖아. 선생님은 여기 있는 t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주어진 방정식을 풀 겁니다. 왜? 이건 같은 방정식이니까. 근데 t를 우리가 우변으로 옮김으로써 얘는 역시나 t가 속해 있는 어떤 함수, 안 쉬운 함수긴 하지만 얘는 어때? 마이너스 로그 ex라는 우리가 로그 함수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방정식을 풀어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식을 변형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너희들 필연적이다 라고 일단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함수를 그려서 관찰하기에 앞서 일단 문제에서 제시하는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기역, F1은 얼마? 1이고 F2는 얼마? 2라고 나왔네요. 우리 FT가 뭐였어? 주어진 방정식의 무슨 좌표? X좌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를 뭐라고? FT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결국 기역에 나와 있는 건 뭐 하란 얘기야? 대입해보란 얘기지. 뭐 하라고? 대입해보란 얘기지. t 대신에도 뭐 1 대입해보고 t 대신에 뭐도 대입해봐? 2도 대입해보란 얘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기역 보기엔 F1은 1이라고 했으니까 t가 1이면 x도 얼마? 1이 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는 거라고. 그래서 기역 보기의 판단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x에다 1, t에다가 1 넣었을 때 주어진 식이 성립되면 맞는 얘기. x에다 2,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주어진 식이 성립되면 맞는 얘기. 그래서 둘 다 성립하면 기역은 옳다라고 우린 얘기해 볼 겁니다. 얼른 넣어볼까요? 1 넣었더니 지금과 같은 구조가 되면서 로그 2의 1은 0. 2의 0승 1이니까 1 빼기 1은 0. 그래서 얘도 0. 얘도 0. 따라서 좌변도 0, 우변도 0. 일단 1 넣었을 땐 성립이 됐네요. 2도 넣어볼게요. 그럼 2를 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는 2의 2 마이너스 2 빼기 2니까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얘는 1. 얘는 2의 0승이니까 1 빼기 2니까 얘도 역시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때도 어때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1은 1, F2는 2라는 얘기는 일단 어떻다? 옳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항상 기역 보기,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 기역 보기는 일단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어떤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문제에서 얘기하는 수치를 대입하면 일단 뭐 답이 나오는 형태라는 건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해봤으니까. 그쵸? 지금도 뭐 일단 주어진 식에다가 x랑 그리고 t 대신 1과 2를 넣어서 일단 참여되는지 살펴본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니은과 디귿 보기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 얘기를 하려면 결국 관찰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번에 이제 관찰해 볼 거야. 누구를? 여기 있는 함수와 여기 있는 함수를. 항상 시작은 그리기 쉬운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누굴 그린다? 그리기 쉬운 함수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는 10, 얘는 안 10이니까 우리는 일단 얘를 먼저 그려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마이너스 로그 2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거 우리 다 할 수 있다. 누구 지나면서 1,0 지나면서 무엇하는? 감소하는 곡선 하나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지금과 같은 함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누구야? y는 마이너스 로그 2x 라는 함수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어진 노란색 함수와 만나는 이제 얘가 필요한 거네.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얘는 어떤 함수라고? 안 쉽이라고. 안 쉬운 함수라고. 그럼 왜 안 쉬운지 생각해봐. 왜 안 쉬워? 이것 때문에 안 쉽잖아 지금. 문제에서 뭐가 있으니까 t가 있으니까 안 쉽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항상 해야 될 거는 이 안 쉬운 함수 역시 우리는 뭐부터? 뭔가 그리기 쉬운 걸 떠올린 다음에 여기서 뭔가 뻗어나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얘를 그리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 볼 거야? y는 2x제곱을 먼저 생각해 볼 거야. 왜? 얘는 일단 t가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리기 쉬운 함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렇게 바꿨다? 뭐 한 거야? 이게 너희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는 누구 뉘앙스? 이동 뉘앙스잖아. 이 x승을 얼마만큼?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이동한 함수가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하는 안 쉬운 함수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뭐를 먼저 해? 항상 쉬운 함수 먼저 그리는 거야. 얘는 안 쉬운 함수이니까 일단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t가 마치 없다고 생각하여서 일단은 누구를 한번 그려볼 거고 y는 2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 거고 이제 뭐 할 거다? 이동이라는 걸 토대로 이제 t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t만큼 무엇 해본다? 움직여 볼 거다. 그래서 일단 지금과 같은 경우는 마치 t가 어떤 순간? 0인 순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t만큼 움직일 거야. 그렇죠? t만큼 이제 움직일 거야. 그래서 움직이면 이제 어떤 형태로 보여지냐면 우리 이동이잖아, 이동. 평행이동 그래프의 개형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뭐만 바뀌어? 위치만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동할 땐 항상 누구 중심? 쉬운 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 중심? 쉬운 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누가 제일 쉬워? 당연히 얘지. 2x승에서 0,1이라고 생각한 이 점이 제일 쉬워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얼마만큼?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움직여 볼 거야.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점이 이제는 마치 어디로 갔어? 1로 가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개형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뭔가 이런 형태의 함수가 이제 새롭게 생겨날 거야. 조금 더 이동해 볼까? 이번엔 t만큼 움직여 보자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뭔가 또 움직여 보면 이 점이 이번엔 어디로 가? 뭔가 이런 쪽으로 가면서 개형은 안 바뀌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몇 개를 좀 그려보니까 어떤 공교로운 상황이 발생하네. 어떤 상황? t만큼 마이너스 t만큼이니까 결국 기울기가 어떤 느낌? 마이너스 1인 느낌이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쉬운 점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결국 우리가 t를 키우면서 지금 주어진 함수의 어떤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얘기는 쉬운 점이었던 0,1이 지금 이 빨간색 직선, 어떤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직선 위를 움직이면서 어떤 쉬운 점이 계속적으로 뭐가 될 거다? 관찰될 거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파란색 함수가 누구를 뜻하는? 2x-t승 빼기 t를 뜻하는 함수라는 거지. 얘가 계속 t 값이 변함에 따라 움직일 거란 얘기지. 어느 방향으로? t가 커지면 결국 이 점이 이제 어떻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니은과 디귿을 관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21번 문항의 핵심이었습니다. 관찰해 볼까요? 니은, t의 값이 증가하면 t의 값이 증가해.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 그쵸? 이 점이 계속 내려가면 이때 FT가 누군데? 파란색과 지금 원래 함수 마이너스 로고 2x가 만나는 점. 이 점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점, 지금 t가 커지면서 ft가 계속 어떻게 되는 게 커지는 게 보이네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x좌표는 계속 커져가는 거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를 토대로? 관찰을 토대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니은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근거는 관찰.
t를 점점 키워봤더니 쉬운 점을 점점 내려봤더니 이때 만나는 점들 역시 어떻게 점점 우측으로 가고 있더라.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는 t 이상인가를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발레가 보인다. 어떤 부분 보여요? 이런 부분 보이지 않아?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쉬운 점이 어때? 뭔가 내려왔을 때 쉬운 점이 어때? 내려왔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점이 t야. 근데 지금 만나는 점은 어디 있어? ft가 지금 얘보다 왼쪽에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이때 만나는 점이 아마 ft일 텐데 ft가 지금 t보다 어떤 순간? 작은 순간이 육안으로 관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어진 로그 함수가 이제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정도에서는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구간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관찰로 보는 겁니다.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려서 이제 해당되는 지점을 관찰해 봤더니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또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지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참거짓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 보기를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지수로그 함수와 관련된 그래프 문제는 수식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 어차피 지수식, 로그식 나오면 이거 연산하기 힘들잖아. 그럼 어차피 이 문제는 처음부터 태생부터 뭐였단 얘기야? 그래프 관찰이었단 얘기야. 그럼 결국 우린 주어진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근데 당연히 이 그래프가 어때? 그리기 안 쉽잖아. 그러니까 실제 21번, 22번, 14번, 15번 이런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하지.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주어진 문제를 너희가 주어진 문제에서 등장한 그래프를 최대한 어떻게 그리기 쉬운 꼴로 얘기해서 뭔가 그려갈 생각, 움직여볼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대가 된 이제 문항이 몇 번 문항? 21번 문항이었고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관찰을 관련해서 등장하는 부분이니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가지고 뭔가 다음번에 유사한 문항이 등장했을 때 올바르게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 총평을 좀 마무리하며 이제 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6월 평가원 시험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년 실험적인 기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트렌드와 맞는 형태의 문항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문항 배치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6월 평가원 시험은 매년 6평에는 실험적인 기조가 있었고 당연히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 입장에서도 사실 올해 평가원 시험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도 뭔가 이 시험 자체가 어떤 본인들의 어떤 모의 출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실험적 기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실제로 구평과 수능에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좀 원래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던 형태의 어떤 문항이나 배치를 가지고 시험이 이어질지는 뭐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두 가지 다 준비를 올바르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트렌드도 중요하고 뭐 테크닉 뭐 이런 부분 다 중요해요. 좋아요. 좋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냐 또는 그렇지 못하냐의 핵심은 결국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우리는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떤 좀 잔기술이나 뭔가 테크닉이나 뭔가 이런 걸 좀 쫓아가기보다는 좀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어떤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뭔가 연산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실수 없이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피지컬을 좀 길러 가시고 그런 연습, 그런 학습을 일단 좀 하셨으면 하고요. 이제 6평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벌써 3, 4, 5, 6, 3학년 되고 이제 4개월째란 말이야. 언제까지 개념 학습을 할 수는 없어. 결국 너희들은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지금 결국 학생들을 변별하는 문항들은 개념만 가지고는 뭔가 풀기가 버거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념 저런 개념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력에 관한 연습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수학이 어렵고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계속 개념을 계속 돌리면서 또는 계속 개념서만 보면서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뭔가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의 어쨌든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는 좀 개념과 문제 풀이를 좀 같이 병행하면서 또는 문제풀이 연습을 좀 더 집중하면서 학습이 이어져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과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6월 평가원 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평가원 시험 결과는 수능 결과가 아니죠. 모의평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인이 좀 부족했었던 거를 잘 보완하셔서 9월 평가원 시험 치를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더메드 교육그룹은 언제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곁에서 힘이 되고 그리고 응원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케어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능 입시 전문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몰입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원 내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현장 강의 해주시고 또 밀착 관리 해주실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나 또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편히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이제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저희 더메드 교육그룹 또는 더메드 학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블로그에 잘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살펴보시고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응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6월 평가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우리 수험생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학습과 그리고 어떤 입시에 대한 성공을 저 역시도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